어느 날 잔치집에서 난 외파리 아저씨를 봤네. 술 취한 외파리 아저씨. 네, 작품의 완성도를 지금 높이는 중에 계십니다. 네. 문구는 농촌행복, 국민행복, 홍성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인희 작가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 약간 이 도원 결의처럼 우리가 홍성에서 다 같이 이 농촌의 행복을 위해서 결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정했고요. 이 아이디어는 농정기획단의 이땡땡 주무관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뒤에 계신데요. 네. 저희가 오늘 뭐 할 발언들이 아마 저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 한 곡이라도 부르면 좋을 텐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작품은 이따가 마치고 경매를 시작할 거거든요. 예, 여러분 마음에 드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대회 홍성 대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홍성 친환경 농업협회 정상진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회장님께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충남 홍성인데요. 충남 홍성은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 특구입니다. 유기농업 특구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홍성대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에 오니까 아주 저는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제가 천안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서 이쪽 홍성 예산 쪽은 어려서부터 많이 다녔던 곳이고 오늘도 홍주성을 보니까 참 무한한 감회가 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홍성에서의 민회가 아주 아름답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 행진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 국민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은 못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민회의 가장 큰 보람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인식의 전환, 농촌의 문제가 농촌이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전 국민의 그야말로 이것은 사활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행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그야말로 진짜 브레인 노릇을 하신 분은 제 옆에 있는 우리 소빈 박진도 선생님이고 평생 그러한 주제로 아주 깊은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벌써 16번째 행진입니다. 아침에 공주를 들려왔고요.
근데 16번 행진을 하는 동안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공주에서 잠깐 우리가 우금치에서 제를 지낼 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비가 아니라 동학군의 눈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쭉 16군데를 왔는데 저 쌤 모시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동학의 길을 쭉 따라온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네. 예, 그럼 마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을 갔을 때에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인데 두 군데 다 농민 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농민 데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적으로 돌리지 마라. 우리는 당신네들이 먹을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왜 지금 우리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정말 그게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에.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생산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이 환경에 나쁘고 기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우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같이 갔던 농민단체 사람들이 보고 저 못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축산 이상 이런 형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말하자면은 외국서 사료 수입해가지고 공장식으로 밀식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축산 지속 가능하지 않다. 거기서 생긴 분뇨 처리 안 된다. 우리 농토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분뇨는 뭐예요? 바다에다가 갖다가 해결했네.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축산업계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모임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한우 쪽에서는 그래도 뭔가 납득이 좀 돼가지고 우리가 한우의 적정 두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축산하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좀 모아졌고, 근데 역시 양도는 대규모 대자본이 하다 보니까 잘 모아지질 않아요. 역시 동원에 좀 눈이 아직도 어두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방식의 수입 사료에 의한 대규모 축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출발점을 삼아서 뭔가 해결책 찾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 바다에다 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해양 투기를 하고 있죠. 해양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해양 투기를 해요? 그거를? 그 땅에다가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좋은 얘기로 해서 이게 순환농법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은 이제 축산에서 나온 이제 분뇨나 이런 것들을 땅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이제 그 곡물을 다시 이제 축산 사료들이 쓰고 이렇게 이제 쓰면 좋은데, 이미 벌써 우리나라 현재에 나온 축산 분뇨나 이 양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양분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벌써. 그래서 그 균형의 범위 내에서까지는 축산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어떤 특수 처리장을 아주 대규모로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뭐 쓴다든가 어떤 뭔가 좀 과학적인 방법에 그 타협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 홍성에 아마 무슨 지죠? 결성리인가? 거기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축산 분뇨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쓰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얘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 이 밀식 사육은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기는 뭡니까? 이 구제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건전하지 못한 축산 환경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고기를 먹기는 먹지만은 고기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동물복지 참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먹긴 먹는데 마지막 최종 고울은 우리가 먹는 거지만 우리가 먹기 전까지는 그래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동물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축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다음 거기 됐어. 예, 저 충남 보령에 있는 50년 전에 기농 기촌을 한 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그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현재 농촌에 나이가 드신 분들 그 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재산이 약 한 10억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노령연금 해당에 되지를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50년 전에 전 가족들과 같이 배고 짊어지고 달을 친구 삼아서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를 조금씩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야산을 개간해서 지나다가 보니까 이웃에 있는 마을들이 차츰차츰 집을 짓고 오다가 보니까 제가 올리고자 하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강공서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지가,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10억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먹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고 잘 놀러 가지도 않고 오직 음식 먹기 위해서 삶의 경쟁에 휩쓸리기 위해서 밤낮죄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땅은 개간을 해서 많이 늘어났지만은 사실은 제가 농협 빚이 한 10억 정도 또 됩니다. 재산 10억, 농촌 농협의 빚 10억이 있는 저에게 강공서에서는 무식하리만치 세금, 국세, 지방세를 거두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나이가 지금 77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옛날에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갖고 온 우리들의 세계,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는 너는 재산이 빚이 있든 어쨌든 재산이 많기 때문에 노령연금 그만한 그걸 혜택을 주는 것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많은 이 세대에 한국의 농업 농촌에 대해서 발바닥이 손바닥이 아프도록 노력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과연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재산이 많고 하지만 빚도 있는 저희들에게 약간의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상당히 특수한 사례로서 우리가 좀 상당히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나 뭐 지금 보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편적인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세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순자산에다 매기는 것이 제일 올바른 세금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데 노령연금은 그런 얘기 아니고 노령연금은 다 주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노령연금을 지금 얘기 같듯이 뭐 이렇게 70%까지 주나요 지금? 노령연금 대상이? 10억 이상 넘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100%가 아니고 노령연금을 주는 대상이 아마 지금 70%까지인가가 줄 겁니다. 80%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노인들은 노령연금 많지 않은 노인이니까 노령연금 다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원래 다 준다 그랬거든. 원래 다 준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공약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할 때 이게 좀 명료하게 들리도록 해야 돼. 웅얼거려. 예, 저는 충남 홍성의 장곡면 신동리 마을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오필승 목사라고 합니다. 그 마을 이장을 지금 한 9년 차 보고 있고요. 제가 2011년도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일이고 또 교회의 목사로서 또 교회를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농촌 살리기에 좀 힘써 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제 홍성군에 제가 지난해 갔다가 좀 본 것이 지난해 뿌리협회라는 걸 보고 이 뿌리협회가 참 지금 앞으로 시기에 그 농촌을 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귀농인단체가 지역마다 있어서 농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홍성군에 이제 같이 이제 마침 그때 충청남도에서 귀농대학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마침 1회로다가 모집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귀농대학을 100시간의 그 교육을 받고 그 귀농대학을 통해서 제가 진안을 갔다가 굉장히 그 농촌 살리는 답을 발견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귀농인 단체를 보고 마치 여기 이제 구자인 박사님 계신데 구자인 박사님 활력과 센터장을 마을학을 공부하시고 박사님이신데 그때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진안군에서 잘 하고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갔던 마을이 용담면 와룡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마을은 가구 수가 22가구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고 지역에 사는 농산물을 6차 산업화해서 직거래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농촌이 앞으로 살려면 바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농촌이 소득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일이다.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제 거기서 감동 있게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저는 귀농대학을 수료할 때 자기 계획을 써내라고 할 때 저는 4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홍성군의 귀농인 단체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홍성군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세 번째는 앞으로는 이제 체험의 시대니까 이 체험 농장, 체험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농촌 마을이 앞으로는 각 초등학생들이 농촌 마을로 수학 여행을 올 수 있는 그런 농촌 마을을 만들고 농업 농촌의 가치를 좀 일깨우는 그런 좀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네 번째는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을 박물관을 한번 우리 마을의 자원을 가지고 성시나 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소박한 마을 박물관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4가지를 실천해서 제가 한 2010년부터 그때 계획을 해서 15년까지 쭉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또 전국에 저는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한테 농촌 목회자들이 같은 그런 그 실정이니까 이것을 좀 전파하는 일을 해서 제가 이제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안해 가지고 지금 이제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 농촌 살리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산 문제가 이제 홍성군이 제일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그 부분에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축산을 좀 총량제로 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 총량제는 그 사육도수의 총량제, 그 농지 면적 그러니까 면적당 총량제가 좀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같이 분뇨 총량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그 동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하에서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하나 그 지금 이제 그 축산의 분뇨 문제가 심각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 먹거리를 먹고 있는 소비자들이 환경 부담금을 좀 환경세를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돼지고기 한 건 뭐 3%가 됐든 2%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세 걷어진 걸 가지고 농촌을 살리는 그래서 이제 이 분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세요? 예, 홍성 장곡면 신동리의 신동리 교회라고 장로교회입니다. 예장 예장 통합 측. 예장 통합 측이요. 예.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네. 말씀. 또 그 다음에.
시간 관리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걸 읽겠습니다. 네.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연일 감사합니다. 이 시대 농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행사 가운데 저희가 있는데요. 또 여러분 발표도 듣고 오신 분들 모습을 보니까 다 동네 분들이 많으시고요. 동네 잔 그럴까요? 네. 동네 잔치 같다. 의제를 보니까 다양한 의제가 있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민회는 뭐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육 또 유기농 말씀을 하겠습니다. 뭐 유기는 부분과 전체가 잘 순환하는 것이다. 우리 몸도 온 몸이 서로 각 부분이 순환을 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생태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제 아우스슈피스에서 농약이거든요. 자이클론필이라고 또는 지금 뭐 대역병 중인데 축산 때문에 병원균에 대한 내성균이 몸에 생겨가지고요. 이게 큰 재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아시는 일이고요. 교육도 유기적이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다 소질이 다른데 다른 소질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자기 역할을 하고 딴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학교가 마을하고 선순환을 해야 학교도 살고 마을도 사는데 그런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기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농민만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건강이라든가 생태 문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농업이 또 이제 교육이 순환 유기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지만은 농촌도 그렇고요. 근데 교육과 농촌이 잘 선순환을 해야 되겠다. 1907년에 아주 훌륭한 우리 조상님들이 안창호, 양기택, 이승훈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해서 그게 뭐 철학과 이념이 있어요. 바른 백성을 만들고 바른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나라는 농촌에서부터 이상형을 만들고요. 농촌은 교육과 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해서 농촌이 살아나고 그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민회를 1907년에 그 결성을 하고서 아주 결기애차게 활동을 하셨고요. 거기 공감을 해가지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이 그 강명의숙 초등학교고 오산학교 중고등학교 앞으로는 농업대학을 해가지고 오산학교가 있는 용동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 인재를 기르자 그랬는데 어느 거나 다 일본 제국에 의해서 아주 안타깝고 또 그분들 심경을 참 헤아려 보는데요. 다 좌절이 됐거든요. 그 사상을 이제 함석원 선생님이 북한에서는 송산농사학원 또 올라마셔가지고 씨알 농장 온양에 구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교육보다도 그 함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여러 해 계속이 됐더라면 우리나라 교육 역사를 다시 썼을 터인데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의 부름 때문에
그 일을 하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산학교에서 정신과 몸을 기르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거를 끝에 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홍승명 선생님은 그야말로 풀무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고 여러 가지 이런 방면으로 훌륭한 모범적인 유기교육, 유기농업, 유기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함석헌 선생님하고 같은 동네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훈도를 받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에 여기 그 끝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해서 요약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평소 여기서부터 그럼 읽어주세요. 끝까지 그냥 우리나라 대학은 전공 권역별로 분산하여 여기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예, 그래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80%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전공에 따라서 취업하는 비율은 또 제일 낮습니다. 제일은 아니지만 매우 낮거든요. 그러고 이제 대학이 모두가 이제는 보통 교육이 됐으니까 이제 비인가 2년제보다는 4년제 학력 인정 학교를 만든다. 그러고 그런 학교가 지역이 아주 중심이 된다. 또 평소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학을 전공 권역별로 사방에 지역에 분산시켜 가지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도시를 육성하는 건 어떤가? 또 우리나라에 대안학교가 많이 있는데 대안학교가 조금 방향을 잘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암기 교육이라든가 도시 진출이라든가 직업을 존중 않는다든가 그런 게 500년 동안의 그런 문화적인 그 어떤 그 유전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은 대안학교가 좀 국가에서 폐교된 학교를 무상으로 이게 전국으로 이게 방송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스타일로는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그러면 그냥 편히 앉으시고 제가 마지막을 이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선생님이 읽는 것보다 내가 읽어드리는 게 권위가 있다고.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저는 방송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민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드렸는데 사정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여기 이 종이를 여러분들 충분히 좀 카피를 카피를 좀 나눠 드리세요. 이 내용이 훌륭한 내용이니까. 이 홍순명 선생님은 이 풀무학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유기교육, 유기농업, 유기사회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저 오산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정신문화의 거의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오셨는데 제가 마지막 말씀만 읽겠습니다. 나는 평소 우리나라 대학은 전공 권역별로 분산하여 지역 도시를 육성하고 대안학교는 인성교육과 직업교육과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농촌 통폐합 학교를 무상 임대해주자. 대안학교의 완성교육은 학력 인정 대학을 권역별로 만들어 대학 간 교류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풀무 유기농 대학 설립을 위해 과거 105인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지역 50명, 대행진 집행부에서 50명, 공동추대로 5명, 연명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다음에 발언하실 분. 그동안 이제 홍성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산에서 왔습니다. 서산에 오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주체가 누구죠? 행복의 주체 국민이지 않습니까? 농산어촌에 살아가는 농민, 어민들이 주체일 텐데 이 주체인 농민, 어민들을 국민들을 행복의 대상인 지금까지의 농산어촌 농정의 핵심은 뭐냐면 대상화였어요. 객체였어요. 농민도 객체였고 국민도 객체였어요. 국정이 가는 방향을 국민들은 쫓아가는 거였고 농정이 가는 방향을 농민들은 쫓아가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현재 우리 농정의 모습, 농업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만 농민들 아까 얘기했던 정청기 선배님이나 이분들 농사짓는 농민들은 기후위기를 체감을 합니다. 근데 소비자는 정작 체감하고 있나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체감을 못해요. 그 축산과 관련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고기를 먹기를 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곳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이 주체인 국민과 농어민들이 합의를 어떻게 할 건가.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질 거고 국민이 행복하려면은 농민이 행복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상강오략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하라는 게 뭐 하라고만 다 해요. 저희들이. 저도 농민입니다만 뭐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 박진도 교수님이나 도울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합의해서 국민과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들 지금 그동안 도울 선생님 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깨어야 하는데 어떻게 깨어나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농업과 관련된 교육이 없어요. 환경과 관련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 서산에 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대산 석유화학 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 폐기물이 나와요. 폐기물이 어디로 가냐 농촌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유기농에서는 안 쓰지만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 폐기물을 섞어요. 골고루 토양에 뿌립니다. 농민들이 폐기물을 안 쓴다라고 하면은 공장이 멈춰야 돼요. 제철소가 멈춰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장하고 제철소 멈추면서 우리 삶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 적정한 구분으로 얼마만큼 농촌에서 농민들이 그걸 쓰면서 합의해낼 것인가?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생과 아까 유기적인 삶을 얘기했는데 공생과 유기적인 삶을 갖다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 이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지 함께 공론하고 합의해가는 점. 그래서 그동안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의 객체화됐던 농정과 국정의 객체화됐던 사람들이 주체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해안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전문가로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개벽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농산어촌 개벽이 되고 국민총 행복이 되기 위해서 생산자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소비자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그 농특위 위원장 할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느냐면은 사회 협약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어민 그다음에 농산어촌 주민과 그리고 도시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국가 사이에
사회적 협약을 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회적 협약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농민들은 또는 우리 어민들은 농촌 주민들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농촌을 깨끗한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우리 농촌의 국토와 자연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겠다 우리가. 이런 걸 실천할 테니 소비자들 그리고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또는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 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해라. 의료와 교육과 교통과 돌봄을 보장하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라. 이런 것들을 서로 협약의 형태로 해서 서로 실천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동단체도 방문을 하고 소비자단체도 방문하고 여성단체도 방문하고 이렇게 쭉 노력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전체가 합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공익기업 직불이랑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농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 직불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다. 에? 농업엔 공익적 가치도 있지만 농업은 잘못하면 공익적 가치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농민들이 가야 소비자를 설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당연히 그런 농민들의 생산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제 말씀은 아까 합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위한 실천 같은 게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계획 대행진하는 이유도 또 선생님께서 계속 TV에 대해서 신경을 쓴 이유도 뭐냐면은 이런 그 행진과 이 결과를 잘 편집을 해서 이걸 방송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인식을 바꿔야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합의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근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문명을 만들어서 산다고 하는 게 이 흉측한 쓰레기만 만드는 문명이에요. 지금 현재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제기한 문제는 아주 본원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가 이거는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문명 국가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죽고 싶어. 이게 해결이 안 돼. 내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나 자신부터 못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소박하고 원시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해결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정말 그냥 슬픕니다. 슬퍼요 이게. 이 현실이. 우리가 너무 박정희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박정희가 재건합시다, 발전합시다, 경제 계획 세워가지고 뭐 화학공장 들여오고 막 길 뚫고 뭐 할수록 다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표 던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거지. 이 문명의 형태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거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할 텐데 국민의 대부분은 그냥 발전 외치고 당신들 모든 문제 우리가 아파트 줘서 해결하겠어. 아파트 하나 지면 쓰레기가 얼마나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절망적이다. 난 사실 그래서 박진도한테 내가 코가 꿰가지고 이렇게 댕기다가 내가 골병
골병들어 죽게 생겼다니까 지금. 내가 아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피폐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 나오셨지만 이런 소리를 지금 내가 수십 번 들은 거예요 지금. 에? 사람이 견딜 수 있냐고 양심이 있는 한. 사람들이 그냥 농사를 편히 짓고 싶어하는 순수막한 농민들이 당장 갑자기 그냥 고압선이 가고 당장 그냥 토양이 다 오염되고 갑자기 태양광으로 다 쓸어버리고 번쩍번쩍하고 그럼 너 어느 미친놈이 거기서 살고 싶겠냐고. 최소한 우리가 농촌에서 산다는 건 그 자연 속에서 산다는 낭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허락을 안 하는 이 문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어? 나는 사실 죽고 싶다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런 문제는 나 같은 이런 좀 뭐 사이코는 안 되고 우리 소빈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차분하게 좀 풀어가시라고. 근데 나는 그냥 미치겠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 어둠이. 안녕하세요. 그 행복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협동조합 행복농장입니다. 최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행복농장은 2014년도부터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배제되거나 배려받아야 될 그런 여러 대상들이 많은데요. 장애인, 노인, 청년, 학대 피해 여성들 등 그 중에서 이제 행복농장은 성인 만성 정신질환자들 하고 그리고 또 지역 초등학교 발달장애 아동들 하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 그리고 고용이라는 활동 영역으로 마을하고 긴밀하게 이제 연결돼서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과 복지로 사회적 농업의 확장을 면 단위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분들과 그 단순 직업재활 모형보다도 농업 활동이 가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그 사회적 기능을 복원하고 그리고 가치 확산과 농촌의 미래 방향으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국에 지금 60개소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개소로 늘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리고 제도 마련도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그 지속할 수 있는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전에 어디서 토론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딴 분, 거기. 네, 청년농부 조대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의 귀농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비농업인의 비율이 95%에 97% 정도 되는데 그들이 왜 귀농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진입 장벽 자체가 이제 농지의 금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진입 장벽이 사실상 농업이 많이 높아진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97%에 육박하는 사회가 이제 앞으로 지속될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농업에 대해서 이제 자아 형성기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업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사회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풀을 뽑아본 적이 없고 흙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인이 돼서 세금을 내는데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는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농업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서는 그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농촌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업이 어떻게 힘든지, 농업이 우리 인구 구조상 이제 문명 사회가 이제 계속 지속되는데 농업이라는 사업이 우리에서 이제 사업이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반도체 산업도 있고 자동차 산업도 있고 전자, 화학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사라져서 불편한 사업과 절대 사라져서는 유지가 될 수 없는 사업의 농업이라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살아야지 그들이 성인이 돼서 공무원이 되고 농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촌에 폐교들이 많이 생기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금 현실상 거부감이 있겠지만 농촌의 거주형 농업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 쪽으로 간다면 그들이 성인이 돼서 농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감을 해줄 수 있고 그들이 풀을 뽑으며 그들이 무수확을 하며 왜 못생긴 농산물은 버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글과 숫자와 사진과 동영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폐교를 활용한 농촌 거주형 교육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도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 외에 이제 농업의 경험이 없는 초, 중, 고등학교 때 경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그들이 시골에 와서 고향이라는 것을 느끼고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은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농업인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만 해주신 거예요. 예. 또 말씀하실 분, 저기 계시네. 공동면 자치회장 맡고 있는 주정무입니다. 요 다음에 저 뒤가 먼저 하세요. 그럼 먼저 하세요. 뒤에.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거래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 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게도 소정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활동이 봉사에 기반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가지고 있으나 활동이 많아지면서 누가 할 것인가 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그럭저럭 견뎌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봉사와 인건비 사이에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충청남도, 홍성군 모두 주민자치 강화를 강조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례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업비로 연간 3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회와 단체자치가 유기적인 협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상황이 쉽지 않아 행정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여러모로 많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자치 활동이 행정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빈번히 생각납니다. 이상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뭘 써온 거를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몇 개의 말씀 해 주셔야 이 방송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쭉 읽는 거는 방송에 못 나가요. 됐어요. 하여튼 주민 자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방안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저는 이제 15년 전에 이제 기촌을 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는 기농인이 되고, 기농인에서 마을 이장님한테 코가 껴가지고, 소빈 선생님한테 코 꼈다 그러는데요. 저는 마을 이장님한테 코 껴가지고요, 마을을 좀 도와달라고 나서다가 이제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15년간 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 사항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강 오략을 이제 한다, 마을 만들기를 한다, 또 무슨 어떤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마을에서 소통과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또 갈등도 굉장히 많아서 싸움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마을 활동하면서 수많은 마을을 다녀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은 어떤 돈 달라, 먹거리 달라, 올려달라, 환경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책을 하려고 마을에 회의를 하면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한 번도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저도 1956년생인데 1948년에 건국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80대 된 노인한테 물어봤어요. 마을에 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교육을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저도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땐 조금씩은 배웠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민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장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문제를 싸움만 붙이면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을 민주주의도 꼭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 교육을 시키면은 소통이 되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 민주주의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그러면은 이 상강고령이랄지 뭐랄지 이런 거 교육을 시키려면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는 있어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 근데 연수원이 없어요. 농산어촌 연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을에 중간지원조직이랄지 이런 분들이 연수원이 있으면 가서 교육도 받고 강사 양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마을에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시민단체 끌고 있는 거기서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 회관에 앉아가지고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민주주의 교육. 그러니까요, 너무나 효과적이고, 그분들도 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안 되고 왜 민주주의자를 꺼내고 나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두드러 맞았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통치자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뽑혀지지가 않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민주자만 꺼내면은 자기가 두렵지. 그래서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연수원도 만들어서 좀 가르치고 농산어촌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육을 하고, 지금 마을 공동체 기본법도 지금 8년간 국회에서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못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 되고, 마을에 좀 가르쳐주는 농업기술센터 말고 농산어촌 연수원을 좀 만들어서 좀 활성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저기 하는 헌법조차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안 가르치죠. 법과대학 학생들만 알고. 그리고 법관이 헌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싫어해요. 그거 알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기어오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저는 최근에 헌법학 강의를 제가 돈 내고 가서 들었어요. 경향신문사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 그런 강의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헌법에 대한 책을 잔뜩 사놓고 틈틈이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어려워요. 그런 문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지금 엄청난 허상이 있죠. 그리고 선거 하나가 그래도 그 리더십을, 우리를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거의 구조를 보면 그건 전혀 민주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그 앞으로 정말 핵심적인 실권에 앉은 자가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실천해가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우리 사회는 참 어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거창한 문제들만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 개벽 대행진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죠. 뭐냐면은 그 동안에 우리 이 성장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너무 피폐됐으니까 이런 상강오략이라도 제대로 실천을 해서 뭔가 좀 농촌이 나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이 개벽 대행진을 해보니까 야 이런 거 안 줘도 좋으니까 더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예요. 왜 이 멀쩡한 농지를 산업단지 만든다고, 주택단지 만든다고 없애버리고 왜 내 땅 뺏어가냐. 그리고 왜 멀쩡한 땅에다가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엎어가지고 농사 못 짓게 만드느냐. 아니 니네가 필요한 에너지는 니네가 서울서 만들지 왜 지방에다가 저 에너지 만든다고 태양광 한다고 이 난리냐. 이게 말하자면은 뭐를 지금 국가가 또는 사회가 우리한테 뭐를 잘 해주기 이전에 더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농촌에 많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많이 면역이 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연구실에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나와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프신 거예요. 사실 몸이 안 아프시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올 TV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선 알아야 뭘 그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 교육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 뭐냐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뭐라고 자식들한테 가르칩니까? 너는 농사 짓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에 농업 교육이 없어요. 농업 교육도 없고 먹을 길의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탄 전문가는 아시나요? 네, 제가 부탄 전문가입니다. 부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 중에서 자연교육입니다. 자연교육.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자연으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자연교육을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꼭 다 들어가 있어요. 자연교육이. 지금 우리가 거기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이 교육에 농업교육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자연교육을 꼭 좀 넣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희들한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사실 풀무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성에서도. 이 홍성이 이만큼 그래도 유기농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잘 되고 있는 그 뿌리에는 풀무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풀무학교가 그 기본적인 이념이 뭐였습니까?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 지역이. 말하자면
인재를 길러서 그 인재가 밖에 나가도 다시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인재를 기른다. 이게 풀무학교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모든 학교 교육이 그런 정신으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다 기껏 공부시켜서 뭡니까? 다 서울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서울에 저 인류대학 갔다고 장학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만약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돌아와서 일한다고 한다면 너무도 고마운 일이지만 절대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올 아이들 장학금까지 주면서 내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풀무학교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저 뭐랄까 대안학교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학력 인정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되고, 학력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학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농촌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다 학생 수가 줄어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대안학교 잘하는 곳에는 학생들이 경쟁률이 1대 3대 1씩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면 돼. 근데 왜 많이 못 만드느냐? 전부 그것이 엄청난 비싼 학비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 대안학교들을 정식 인정학교로 하고 교육부에서 다른 일반 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하되 커리큘럼만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다 똑같은 말씀 하셨지만은 그런 그 교육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분 정도 말씀을 더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홍성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주영로입니다. 오늘 지금 박진도 그 선생님이 지금 연장선에서 한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유기농 원재가 4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이라든지 홍 선생님이 가르치자 오리농법이라든지 다양한 농법들을 전국에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와서 느낀 거는 아까 도울 선생님이 막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 해도 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다니며 이야기해도 저를 만나는 사람만이 느낄 뿐이지 다른 사람이 변화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게 아니라 이 교육을 할 곳이 따로 있더라 이런 느낌을 가져서 오늘 도울 선생님이 저희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 두 선생님께서 이걸 좀 나라를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들에게 흙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더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80%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청남도 사학으로 논학교를 만들어서 논을 해주고 160학교 해줬는데 논을 해주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이나 저희들이 배울 때는 초등교육 속에서 실과하고 자연이 있었는데 실과 자연이 어디로 간지 40년이 교육에 있어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컴퓨터실, 과학실, 요새는 원어민이 들어간 영어 회화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과는 못 들어가더라도 자연 과목 하나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두 선생님이 좀 꼭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런 좀 자연적인 환경에서 역시 컸고 그 농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20살 때쯤에 저는 상당히 일찍이 노자 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연주의의 성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노자 사상에 심취하게 되면서 자연에 대한 더 깊은 아주 섬세한 감각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나이가 지금 이제 80고개를 바라보는 이 나이에 와서 비로소 동학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동학. 근데 그 동학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자의 그 사상이 깔려 있고, 그리고 노자 사상은 그게 중국의 사상이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기본 철학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계의 정말 어느 곳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봐도 대한민국,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나는 절대 조선 반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조선 대륙인데, 우리 대륙, 조선 대륙의 여기 모습이야말로 저 만주로부터 여기에 이르는 이 땅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진짜 그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의 최적의 여건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망가뜨리고, 즉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괴로운 거죠. 그래서 노자 철학에도 위배되고, 이 동학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농민의 한거가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아니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동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 너 인간이 네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을 사실은 이 네가 먹고 있는 밥 한 그릇이 하나님이다. 교회에 있는 무슨 저 옥황삭제처럼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밥 한 그릇이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먹는 밥 한 그릇이 하나님이다. 이건 동학이라는 사상은 어린애를 때리지 마라. 왜 너희 어린애를 함부로 때리느냐? 네가 하나님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회초리 맞기를 싫어하신단다. 이건 이 동학 사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은 그야말로 왜 우리가 이 자연농 유기농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이 다 동학 사상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인권이라는 거, 이 해월 선생이 어딜 지나가다가 들어갔는데 그 옛날에 웃방에 그 배틀을 놓고 그 며느리가 이렇게 배를 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 배를 짜느냐? 제 며느라기가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배틀을 짜고 있냐? 세 번을 물으세요. 누가 배틀을 짜고 있냐?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 집을 떠나가시는데 한참 가다가 묻거든요. 그 왜 그렇게 며느라기가 짜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왜 세 번을 물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며느라기가 짜고 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배틀을 짜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 여권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손병희 선생의 사위인 소파 방정환이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을 해서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제정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지금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거리에 대한 염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온 전체 전 문명의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에 관한 이러한 담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목전에 닥친 어떠한 어려움을 그걸 초월하는 전 우주적인 문제고 전 민족의,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민주를 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동학 사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 인간의 평등을 얘기하는 게 서양의 민주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근데 수은 선생은 거기서 근원적으로 넘어갔어요. 하느님 앞에 인간이 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왕권의 구조다 그거예요. 왜? 평등한 인간 위에 하나님 혼자 저 혼자만 독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왕권이랑 뭐가 다르냐? 진정한 평등이라는 건 하느님과 인간의 평등이다 그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이 되고 하느님이 인간이 돼야 인간과 하느님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주상적인 인내천의 명제로 해서 자그마치 30만 우리 농민들이 목숨을 던졌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의 종교개혁 웃기지만 말틴 루터 1만 명이 와도 우리 동학이 주장했던 인내천 사상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거를 초월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도 절절한 우리 민족의 이 후배,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정말 가장 기묘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외로운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결국 싸워요. 의견이 갈리고 뭐하고 안 돼요. 근데 저 나무를 쳐다보면 그럴 일이 없죠. 바깥에 나무가 이러면 나무는 항상 스스로 그러한 대로 자라잖아요. 항상 푸름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체계에 따라서 순환하고, 저게 하느님. 이게 동학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물론 제 신념과 철학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당면한 문제는 사실은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어떠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민회를 대강 마무리 지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셨는데 또 끝날 땐 광고, 그렇죠?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우리가 오늘 16번째 민회를 했고요. 다음 주에 강원도 평창 그리고 춘천을 하면은 이제 일단 지역 순회 공연은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드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지역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와서 이미 도울 TV를 통해서 많이 방영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미진한 것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벌써 12개인가 13개 올라가 있나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 다시 우리가 그동안의 대행진에서 논의했던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광고를 드리면서, 또 그걸 혼자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한테 널리 좀 전파를 해서 많이 좀 보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민회를 통해서 모아진 얘기들을 우리가 12월 21일 날 이제 전국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거를 의제화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1월 19일 날 서울에서 2시에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시 우리가 전국에서 모여서 그동안에 논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